저기 저 용달차 기사가 아버지야. 이 집안 우리 집은 외국물 먹은 집인데 나보고 저런 못 배워먹은 사람한테 사돈이라고 부르라니 왜 바깥 양반 되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늦나 했더니 용달차 기사였구먼. 죄송합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죠. 아빠, 사과하지 마요. 이 결혼 끝났어요. 아저씨, 더는 못 듣겠어요. 그만하세요. 네, 세봄아. 그게 무슨 소리냐? 어쭈, 딸을 아주 잘 키워놨군. 저것 봐라. 어른한테 대드는 꼴 좀 봐.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오면 집안을 말아먹는 거야.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잘 들으라고. 저걸 좀 고분고분하게 키웠어야지. 저게 뭐냐고. 그랬다. 왜? 다 끝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세봄 씨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습니다. 드라마 속 가난한 주인공처럼 학창 시절에는 도시락을 제대로 싸 오지 못해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줄인 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었는데 그가 10살쯤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병원에서는 그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살림살이가 매우 궁핍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교통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돈을 빌리러 이웃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 몇 푼밖에 모을 수 없었고 결국 큰 병원으로 아버지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이 중간에 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해보자고 했지만 그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던 이세봄 씨의 아버지는 하루하루 힘이 빠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함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세봄 씨의 아버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어린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는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집안 형편을 극복하고자 갖가지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스스로 가정을 꾸렸을 때 자신의 아이들에게만큼은 결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가난으로 인해 겪었던 사건은 그가 평생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세봄 씨의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 하나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부터 온갖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는 신문을 돌렸고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짐을 옮기는 일을 했으며 겨울철에는 화목을 나르고 여름철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지치기도 했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일찍이 사회에 나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몸소 겪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신중하고 철저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훗날 가정을 꾸렸을 때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일하게 하는 삶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세범 씨와 언니 두 딸을 낳고 나니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이든 뭐든 돈만 많이 준다면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알뜰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야무지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세범 씨는 어린 시절 한밤중에 통장을 들여다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다시 소주 한 잔을 들이키던 그때 아버지에게 통장은 유일한 술 친구였나 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신 끝에 아버지는 몇 년 뒤 용달차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차가 생겼다며 세범 씨와 언니는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비록 1톤 용달차였지만 가족 모두 행복했습니다. 처음 내 식구가 용달차를 타고 여행 갔던 날을 세범 씨는 잊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은 이세범 씨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며 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언니와 이세범 씨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아빠, 음악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그래, 좋아. 그날 가족은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빴던 아버지는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환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용달차는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용달차로 이사짐센터 일을 했습니다. 큰 가구나 가전을 옮길 필요가 없는 작은 규모의 이사는 하루에 여러 건을 할 수 있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에는 재테크 공부를 했습니다. 주식 책도 보고 부동산 책도 보며 모은 돈을 어떻게 잘 불릴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집에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던 아버지는 몸살이 난 날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삿짐을 나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때때로 아버지를 따라가 함께 짐을 옮기셨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삿짐 일을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점차 작은 딸과 함께 일하는 길이 즐거워졌는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 챙겨줄 테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아빠 옆에 있어라. 이세범 씨도 아버지 곁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용달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세범 씨는 언니와는 달리 아버지가 용달차로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성실함을 존경해 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녀는 그가 하는 일이 결코 하찮지 않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범 씨는 아버지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가 용달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의 일을 듣고 놀리듯 말했을 때도 그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삿짐을 옮기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셔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세범 씨는 아버지와 함께 용달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작업을 마치고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 차로 옮기는 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다. 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추억이고 시작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찬 일인데. 세범아,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렴. 그날의 대화 이후 그녀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세봄 씨는 주말이면 가끔 아버지와 함께 용달차를 타고 이삿짐을 옮기며 가족에게 웃음을 전했습니다. 가족이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아버지의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아버지의 일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받아들였던 반면 이세봄 씨는 아버지의 일과 인생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와 아주 각별한 부녀 사이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인내와 성실함을 배웠고 그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세봄 씨는 이후에도 아버지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며 그의 성실한 모습이 자신에게 주는 힘과 가치를 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러한 깊은 유대는 그녀의 마음 속에 언제나 큰 힘이 되었고 아버지가 세상 누구보다 존경할 만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대학생 손님이 많은 원룸 이사였는데 예약한 곳에 도착해보니 커다란 인테리어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이곳의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아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누구신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서운한데요. 계절 바뀔 때마다 문자도 보내셨으면서 여자는 손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그녀는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삿짐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옮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저기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 도구만 옮겨주시면 되세요. 이번에 사무실 하나 더 얻어서 거기로 옮길 짐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자는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도 낯이 익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세봄 씨는 괜히 아버지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옮겨야지.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네, 갑니다. 가요. 딴짓하지 마. 그렇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옮기고 나서 목적지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이라는 여자가 용달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요. 사무실까지 신세 좀 질게요. 여 사장은 용달차에 올라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감으며 아버지와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까 그 여자가 한 말이 생각나 물었습니다. 아빠, 계절 바뀔 때마다 문자도 보내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 마케팅 문자 같은 거지. 혹시 새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보내는 거야. 여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성실하시잖아요. 처음 아저씨가 원룸에서 제 이삿짐을 옮겨주셨을 때부터 감사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녀는 그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련한 표정을 짓던 여 사장이 아버지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관악구 원룸에서 쓰러진 여학생인데 그때 저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부모님께 연락도 해주셨어요. 남은 이삿짐까지 정리해 주셔서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생각이 난 듯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성공했네. 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럼요.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위험했을 뻔했거든요. 쓰러진 사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도요. 그날 하루 공친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마무리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이사할 때는 아저씨께 꼭 연락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싫다고 하셔서 결국 은인에게 보답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버렸네요. 이세범 씨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여 사장이 대학생 때 원룸 이사를 하다 쓰러진 것을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이사가 모두 끝난 후 여 사장이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 지역에 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세요. 땅을 사라니? 네, 아저씨,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저런 분이 꼭 부자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좋은 개발 소식이 들려서 아저씨 생각이 나서요. 땅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세범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신종 부동산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여자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좋은지, 시세가 어떤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가 던져준 말에 대해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왠지 기회가 온 것 같아. 그 지역 땅을 한번 사보고 싶어. 여보, 그럼 나랑 같이 부동산에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사도록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 업체에 들러 이런저런 정보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는 그 지역 개발 이야기가 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여 사장이 굳이 자신에게 알려준 것을 무시한다면 큰 기회를 잃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토지 투자 공부를 계속한 아버지는 결국 그 지역에 급매로 나온 땅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가 산 그 땅이 아파트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가족은 몇 배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18평 아파트에 내 식구가 복작거리며 살던 가족은 드디어 넓은 36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새로 번 돈을 미천 삼아 포장이사 전문 업체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졌어도 아버지의 신념, 즉 항상 정성을 다해 이삿짐을 옮긴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녀도 어느덧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개팅 장소에 나가 앉아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첫눈에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커피숍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녀는 그만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잔이 깨지자 그녀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직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밴드가 있나요? 밴드요? 네. 이분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녀는 당황해 손을 감췄습니다. 빨리 커피잔을 치워야 할 것 같은데 밴드라니. 직원에게 괜히 번거로운 일을 시킨 것 같아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비싼 커피잔 같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밴드 한번 찾아볼게요. 직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밴드를 찾으러 간 사이 그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일하는데 괜히 귀찮게 했나 봐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뭐가 미안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커피잔은 제가 변상할게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아버지의 잔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도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소개팅 남자의 입에서 아버지와 같은 말이 나오니 그녀는 놀라웠습니다. 늘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그녀는 그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남편으로 충분히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성실하고 항상 그녀를 먼저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깝다. 못 보내겠다. 시집가지 마라. 여보, 얘도 이제 30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대수야. 못 보내면 못 보내는 거지. 아버지는 시집가면 친정에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언니도 있으니 둘 다 안 가면 안 되겠냐며 농담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시집도 못 보내고 집에 묶어두면 어쩌냐며 타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담을 했지만 딸들을 보낼 생각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깊은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워주었는지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하면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고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는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비 시댁에서는 그녀를 빨리 오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자꾸만 재촉을 해서 편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며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죠. 남자친구와 함께 도착하자 직원이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안내받은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와서 한국어가 서툰 시누이 2명, 양복을 차려입은 예비 시부, 그리고 자상해 보이는 예비 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말에 끼어들지 못했던 그녀는 자격지심이 들어 집안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었지만 긴장한 탓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겠냐고 당당히 필요한 말에만 대답하자고 다짐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시부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나 봐. 내가 질문한 것도 못 알아들었지. 그녀는 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학에는 소질이 없어서요. 다시 한국말로 물어봐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예비 시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쓰겠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중소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시부는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영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불쾌해졌지만 예비 시부는 계속해서 저격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연령도 좀 있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나?
난 우리 아들이 적어도 대기업 다니는 아가씨를 데려올 줄 알았단 말이야.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 아닌가. 솔직히 나 이 결혼 반대야.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살아서 마음에도 없는 결혼시킨다고 하니 억지로 앉아 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일세.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부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며 무례하게 돈 타령을 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저요. 며느리 역할을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무리 저를 싫으셔도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사람이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사람에게 예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더는 참기 어려우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예비 시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 놀란 남자친구는 황급히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남자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평생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좋아하는 아버지면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만나지 그랬어. 넌 왜 날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해?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제발 다신 그러지 않게 할게.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내지 마. 나만 봐.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 그래. 너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 너무 심하지 않니? 너도 그런 저급한 생각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인생을 걸어야 해? 세봄아, 제발. 내가 이러면 난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다시 잘 얘기할게. 제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그녀는 예비 시부의 진상 같은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예비 시부의 무례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의 없는 태도를 보였고 거들먹거리는 목소리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자친구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만 든다며 눈물만 흘렸고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도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토록 다정했던 남자친구를 예비 시부의 말 몇 마디로 매정하게 내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감정적이었으니 이번에 만나면 냉정하게 설득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연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회사 커피숍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 끼도 못 먹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울면서 그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만나자.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도 이래? 나도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그녀가 매정하게 거절하며 빠져나가려던 순간 남자친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각서였습니다. 이거 각서야.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야. 뭐라고? 각서? 그래, 난 너 없으면 부모 자식 인연 끊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결혼만 하면 우리끼리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제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녀는 그 각서를 보고 조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부족한 것은 자신이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고 그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상견례에 다시 임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았으니 만약 지난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녀도 한마디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상견례 이야기에 매우 설레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댁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시니? 엄마가 실망할 수도 있어. 그분들 성격이 좀 독특하셔. 무슨 말이야? 독특하다니? 그냥 성격이 좀 보통 사람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한바탕 했어. 그러니 엄마, 혹시라도 상견례 때 이상한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알았지? 가능한 빨리 상견례를 끝내고 싶었던 그녀의 속마음이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상견례 때만 잘 지나가면 예비 시댁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진 그녀를 보고 언니와 어머니는 결혼 앞둔 신부들이 다 그런 거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한편 그녀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도 반길 리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댁이 그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언니, 그리고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일이 있으셔서 나중에 따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야외 테라스가 있는 넓은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옥으로 꾸며진 그곳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했다고 하자 남자친구가 뛰어나와 어머니와 언니를 예약해 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비 시부, 예비 시모, 그리고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시부도 떨떠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를 보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상견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머니는 무언가에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다들 식사들 하세요. 음식들이 아주 잘 나오네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부가 예의 없이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았지만 남자친구가 단속을 했는지 그는 입을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했는지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깥 양반은 언제 오시나? 일 때문에 바쁘셔서 조금 늦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예비 시부가 입을 열자 남자친구가 긴장하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자 예비 시부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 실수한다고 말도 못하게 하네. 아직 결혼도 안 한 놈이 마누라한테 벌써 꽉 잡혀서야 쓰겠나?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그러자 예비 시부가 불쾌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몹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뭐가요? 저 댁딸이요. 남자를 아주 가지고 놀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 앞에서 제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긴 상견례 자리에서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돈을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예비 시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랬을까요? 뭐요? 우리 애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넌 중소기업밖에 안 나왔냐고 했지. 왜요?
틀린 말 했습니까? 어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더 말할 것도 없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네요. 그게 무슨 무시입니까? 사실 확인이지. 예비 시부는 오히려 자신이 화가 난다는 듯 인삼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버지의 용달차가 창밖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아버지를 보고 인사하자 예비 시부는 기가 차다는 듯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저 용달차 기사가 아버지야. 이 집안, 우리 집은 외국물 먹은 집인데 나보고 저런 못 배워먹은 사람한테 사돈이라고 부르라니. 여보,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예비 시대 가족들이 예비 시부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예비 시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왜 바깥 양반 되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늦나 했더니 용달차 기사였구먼. 죄송합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죠. 아버지는 예비 시부의 무례한 말을 듣지도 않은 듯 거듭 늦어서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 사과하지 마요. 이 결혼 끝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비 시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저씨, 더는 못 듣겠어요. 그만하세요. 네, 세보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녀의 분노 어린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부는 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쭈, 딸을 아주 잘 키워놨군. 저것 봐라. 어른한테 대드는 꼴 좀 봐.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오면 집안을 말아먹는 거야.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잘 들으라고. 저걸 좀 고분고분하게 키웠어야지. 저게 뭐냐고. 그랬다. 왜?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이런 꼴을 보여드리게 되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다 끝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안 돼, 안 돼. 세보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런 말 하지 마. 지금 저렇게 막말하는 이 사람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한 번만 봐줘. 제발. 난 어떻게 살라고?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모두 그만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순 없냐고.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상처 입은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예비 시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부모님께 당장 사과하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너 진짜 예의 없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경찰이라니.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놀란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남편이 쇠고랑을 찰까봐 무서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얌전하던 예비 시모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차피 두 집안 수준이 안 맞으니까 끝내. 끝내. 나도 저런 며느리 보고 싶지 않다. 버릇없게 툭하면 경찰 부른다니 우리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나? 예비 시부는 그 말을 받아 비아냥댔습니다. 저 기름때 묻은 옷 좀 봐. 사람이 격식이 있어야지. 딸 상견례에 어떻게 저런 몰골로 나타날 수 있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수준 운운하니까 할 말은 해야겠네요. 뭔데? 20년 전에 야반도주 하셨죠? 뭐, 야반도주? 무슨 엉뚱한 소리야? 예비 시부는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나를 몰라보나 보네.
20년 전에 당신들이 이삿짐 옮겨달라면서 우리한테 의뢰했었잖아요. 돈 더 줄 테니 새벽 4시에 중요한 짐만 옮겨달라고 하고는 나머지 짐들은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셨잖아. 그게 왜? 왜냐고? 당신들 짐을 옮기고 나머지 짐을 처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지. 사기꾼들이 도망갔다고. 그때 그 현장을 난 잊질 못해요. 예비 시부는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그때 경찰에 제보했나? 이제야 기억나네. 맞아. 내가 제보했어. 사기꾼 잡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아마 그때 콩밥 좀 드셨을 텐데. 지금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그녀의 말에 예비 시부는 분노가 치솟아 삿대질을 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신고했구나. 내가 너 때문에 감방에서 3년을 썩었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앞에 나서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당신, 내 마누라 건드리면 오늘이 제삿날이야. 저리 꺼져. 그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가족들에게는 순한 양 같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멋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이삿짐을 나른 덕에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덩치도 컸습니다. 반면에 예비 시부는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죠. 아버지의 위압감에 쫄았는지 그는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예비 시댁을 뒤로하고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기꾼들한테 밥 얻어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아버지가 식사 비용도 모두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온 가족이 용달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자 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차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자리엔 낡은 용달차를 타고 와? 용달차가 어때서? 어떻긴 소리 좀 들어봐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차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라고요. 됐어. 그건 저 사람의 됨됨이가 글러먹은 거지. 이 아빠 잘못 없다. 맞아, 아빠.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차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낡은 차가 뭐가 좋다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마누라 같은 존재지. 네 엄마도 알걸. 이 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용달차로 너희를 다 벌어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사는 집도 모두 이 차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 어떤 비싼 수입차보다 이 아빤 이 용달차가 좋아. 그러니 너희도 소중한 것은 항상 간직할 줄 아는 습관을 들여.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남자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죠. 충격이 컸던 그녀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지금 우리 딸도 힘들어하네. 이제 그만 전화하고 자네 갈 길 찾아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과 직장 전화번호 등 관련된 번호는 모두 수신겁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들고 길게 아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 앞에서 낯익은 얼굴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와 부모님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그 예비 시부였습니다. 그렇게 센 척하던 사람이 예비 시모와 함께 한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아가씨, 내가 그때 버릇 없다고 한 거 다 용서해줘.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 눈앞에 있는 부부는 바로 전 남자친구의 부모였습니다. 시부모가 될 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예비 시모가 목이 맨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 좋은 대기업도 그만두고 술만 마셔요. 다 내 탓이에요. 모든 게 우리 탓이라고요. 우리만 보면 욕을 해대니 정말 못 살겠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미쳤지. 상견례에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렇게 날뛰었으니 마음 상할 만도 했지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미 다친 마음이 다시 열릴 리 없었습니다. 남자의 부모를 뿌리치고 돌아서려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하네. 이게 다 내 욕심 탓이지. 자네 탓이 아니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더니 그 말이 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 아들 저러다간 술병으로 우리보다 먼저 죽을지 몰라. 제발 살려줘, 아가씨. 그들은 그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사세요.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아가씨, 제발. 아가씨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 아들 정신이 돌아서 술만 마시면 물건을 부수고 우리한테까지 해코지를 해대서 못 살겠어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다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파혼 이후 부모님을 원망하며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남자 문제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로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언젠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그녀와 그 남자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사회적 약자나 타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틈틈이 봉사활동도 나가고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세봄님의 사연입니다. 통쾌한 복수가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